다들 좀 맞춰봐요.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51일 만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작업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권력 투입이란 파국은 피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씨앗은 남은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야당의 안팎 상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이자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위원인 강민정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마스크를 쓰고 나오신 이유가 지난주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넘어지셔서 약간 그 부상을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많이 다치신 건 아니신가요? 네, 살짝 꼬매고 많이 아프셨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부상 중에도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협상이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여권이 이제 공권력을 이제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카드를 거론하니까 민주당이 대응 TF를 이제 띄우고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이제 발벗고 나셨습니다. 파업 현장도 이제 직접 이제 방문을 하셨고요. 당시 현장이 어땠고 또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대우조선 거제를 3번 갔었어요. 네. 맨 처음에는 기사를 보니까 사방 1m짜리 철제 감옥에서 대우조선 하천 노동자가 자기 몸을 가둔 채 농성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이제 불이 나게 그냥 거제로 일단 무작정 외부에서 내려갔죠. 못 들어오게 스스로 그 용접을 한 그런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철제 감옥을 본인이 이분이 대우조선에 22년 동안 용접하신 용접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용접을 해서 자기가 이제 허리도 펼 수 없는, 다리도 뻗을 그 수 없고 공간 크기가 사방 1m. 사방 1m요? 네. 거기에 뭐 30한 달 정도 있었다고요? 네, 31일 계셨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도크 위에 한 15m 이상 되는 도크 위에 6분이 또 고공 농성을 하고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7월 8일 날 제가 가서 뵙고 그리고 바로 와서 이제 저희 당에 을지로위원회가 있습니다. 을을 위한 활동을 주로 네네. 하는 그 을지로위원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7월 12일 날 저희 민주당 의원들 8분이 같이 내려가서 농성하시는 분, 노동자분 만나 뵙고 그다음에 지금 농성의 주축이 되는 게 하청 노동자 그렇죠. 노조예요. 네네. 그래서 노조분들 만나 뵙고 그다음에 대우조선 협력업체, 우리가 보통 하청업체라고 얘기하는 협력업체 대표들하고 그다음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이 사태의 당사자들을 저희가 이제 의원들이 다 간담회를 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가면 안 되니까 해결책을 찾으려면 대화를 일단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한데 협의가 중단돼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계자들의 오자 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올라왔죠. 네. 그리고 이제 7월 20일 날 다시 내려갔어요. 그때 전후로 해서 우리 신동진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제 갑자기 관계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하고 대통령 도어 스태핑에서 한 이틀 동안 계속 불법 파업 엄단 이런 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태가 되게 긴박하게 돌아가서 저희가 다시 우원식 의원이랑 저랑 그 TF를 만들고 그 TF를 대표해서 7월 20일 날 밤 비행기로 내려가서 밤새 그 분들이 이제 협상 정회하고 진행하고 이 과정에 같이 옆에서 있다가 새벽 초차로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네. 결국으로는 이 공권력 투입 없이 노사가 손을 잡게 된 이번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대우조선이 최소 8천억 원의 피해를 떠안게 돼서 손해배상, 사법처리 문제 등 그 후폭풍에 휩싸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후속 조치와 관련을 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사태가 또 남긴 건 뭐라고 보시는지 전체적인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이 하청 노조 노동자들의 요구는 원래 뭐였냐면 2015, 16년도에 조선업 불황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고 임금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임금 삭감된 게 최근에 작년부터 조선업이 다시 화랑이 오게 되면서 아마 3년치 계약 수주가 수주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삭감됐던 임금이 제대로 인상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제 여기 하청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선업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실제 이 배를 만드는 공정의 70% 이상을 하청 노조원들이 하는 거예요. 네. 하청 노동자들이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원청, 하청, 또 재하청 뭐 이런 이제 보통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협력회사라고 하는 하청 업체들은 거의 그 순수 단순 인력회사 같은 그러니까 노동자를 네. 이렇게 조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선업에서 70% 이상이 이 하청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조선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일정한 숙련도 있는 노동자들이 하지 않으면 이 배의 안전도나 완성도가 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특히 용접, 도장 이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이제 필요한데 너무 임금이 박하니까 지금 이제 막 수주 계약은 막 3년치를 다 한 정도로 이렇게 화랑을 맞았는데도 인력을 못 구해서 손바뀜이 빨리 일어나니까.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저임금이라 이 정도 월급을 받고 다른데 플랜트나 육상 플랜트나 아니면 건설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여기 조선업은 산업재해율도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다른 데 가서 일하겠다고 하니까 그 인력 부족이 구조적인 인력 부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청 노조의 노조원들이 농성을 하는 첫 번째가 옛날에 깎였던 30% 임금을 원상 복구해달라는 거였어요. 네, 그거를 위해서 한 6월 2일부터 농성을 시작해서 7월 21일 날 타결을 했으니까 네. 사실은 40일, 50일을 채운 파업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농성은 6월 22일부터 31일째 농성을 해서 풀어진 거죠. 정부의 그 법과 뭐 원칙대로 하겠다는 네. 요구에 대한 어떤 입장이신가요? 법과 원칙대로 한다는 게 이제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 현장의 긴장도가 좀 높아진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가봤더니 이게 그 거대 대형 철제 도크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길도 조그만 사다리 직각사다리를 한 명씩 올라가지만 농성하는 자리에 갈 수 있고 고공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사고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공권력 투입이 됐는다고 하는 순간에 불행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너무 높은 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도 그렇고 기업 측도 그렇고 이 불행한 사태가 너무나 그 명확하게 예견이 되니까 그것만이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양측에 생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이제 네. 봐서 이제 여의도 상황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 그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이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 또 사적 채용 논란 같은 그런 이슈들이 이제 공수가 바뀌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사안에 대해서 격돌을 했는데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스타 장관 뭐 좀 많이 나오면 좋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장관들이 이번 국회에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다. 오늘 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봐도 예고를 좀 한 것 같은데 야당의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 그 평가 오늘 하루지만 평가와 또 입장 어떠신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그 스타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발언 자체가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야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정책 검증을 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또 하나의 방식이고 그 야당의 질문, 특히 야당의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을 대표한 어떤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무슨 이제 스타 장관이 탄생하는 이런 어떤 정치 행위로 보지 말고 얼마나 내실 있게 서로 여야 간에 충분한 어떤 정책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 네. 그런 게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굉장히 최근에 그 취임 이후 2달 조금 넘었는데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라 사실 이것을 다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네. 막 다양하게 쏟아졌죠. 질의왕 답변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레죠. 27일 수요일에는 그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있을 텐데 그 청문회 패싱으로 임명됐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상 그 청문회 수준의 검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당에서 박 장관 관련해서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답변서 받으셨죠. 네. 25년 동안 의원께서 그 교직에 또 몸을 담으셨잖아요. 박 장관의 그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박순애 장관 같은 게 후보일 때 이미요. 이렇게 만취 음주운전, 그다음에 논문 표절도 아니고 거의 100 재탕이에요. 완전 재활용 수준의 논문 표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갑질, 제자 갑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미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그 국민들이 부적격 장관이라고 하는 63%인가 넘는 국민들이 이미 그런 의사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일방적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교육 정책을 담당하실 분이잖아요. 다른 장관도 아니고. 네. 본인이 연구윤리이고 심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만취운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교사들은요. 이쪽 음주 전력의 농도라 그러나요? 음주 농도 측정? 네. 이게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전력이 있으면 승진안이나 수상 대상에서도 전혀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사들이 볼 때 저희 교육부 장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장관에 대한 신뢰도나 리더십 결정적인 결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임명이 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임명되고 나서도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근에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가 생활기록부, 자녀의 생활기록부 문제거든요. 근데 교육법에 의하면 생활기록부는 이게 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축적된 이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활기록부는 입시 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한 개인의 어떤 성장 과정의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가르친 교사와 학교만이 정정할 수 있어요. 입력할 수 있고 정정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교 바깥으로 나갔다. 부모의 손을 타고 컨설팅하는 학원에게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서 그게 첨삭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우려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더 확실해지는 이런 의혹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거다. 예, 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결단하면 제일 좋고 대통령도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레 그 대정부 질문 상황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또 그 민주당 민생 우선 실천단 장애인 권리 이제 보장팀에서 이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장현 목소리에 이제 귀를 많이 기울이고 계신데 또 한쪽에서는 목소리가 이제 그 시위 때문에 4호선이 뭐 출근길이 좀 무섭다. 4호선에서 이제 시위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나 봐요.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그 이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이 거리로 나서야만 되는 이런 배경 현장에서 이제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이제 지하철 타기 시위를 하실 때 제가 같이 간 적도 있고 서울시 경찰청에서 그 서울시 경찰청장님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또 발언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항의 방문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28명의 장애인들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 출두하러 하는 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 대부분 휠체어 타신 분들이거든요. 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경찰에 갔는데 그 경찰서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시설도 안 돼 있는 받고 거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네. 이제 뭐 조성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 현실인 거죠. 경찰서는 공공기관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그 공공기관마저도 장애인들이 여기 같이 이동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여건조차 시설조차 갖추어 놓고 있지 않다. 이제 우리들이 누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장애인들은 누리고 있지 못한 현실을 저는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요구는 너무 기본권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거나 불편함을 우선하거나 하지 말고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혹시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튜브에서 짧게 네. 하도 유명해서 봤어요. 지금 인기몰이 중이죠. 네. 자폐 변호사의 성장을 또 다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지금 아주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이 장애인에 대한 이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기 위한 좀 구상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TV에서도 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프로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이제 발달 장애인이 직접 이은혜 씨인가 김은혜 씨 직접 나와서 출연하신 경우도 있고 이번에 우영우 같은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TV 방송에서 장애인이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역할 지나가는 행인 1, 2가 아니라 이런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이런 변화는 되게 바람직한 변화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차별로 생각하는 이런 관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어떤 다른 사람의 을 존중하는 약자에 대해서 고려할 줄 알고 존중하는 이런 민주 시민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더 많은 장애인이 주인공이고 직접 출연한 우영우 씨는 굉장히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장애인 그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1년을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대단한 공이 들은 작품이군요. 그래서 장애인이 직접 출연하는 프로나 이런 것 더 많아지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후반기 국회 의정 활동 계획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반기에서도 교육위원회에 있었고 후반기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어요. 원래 교사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제 어깨에는 사실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지금 해결되지 않은 교육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더라고요. 그래서 전반기에 시작했거나 또 아직 하려고 했는데 못한 과제들이 너무 많아서 후반기 교육 상임에서 또 열심히 달려볼 거고요. 또 운영위원회도 해요. 근데 최근에 우리 새 정부의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주로 대통령실 안팎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국민들 좀 속이 시원하시게 제가 한번 대신 다 긁어드릴까 각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당하신 부상도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인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대우조선해양 노사 협상 결과 그리고 이번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인 강민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